안녕하세요. 오늘은 밀베툭시맙 소라포탄신 상품명 엘라이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엘라이어 같은 경우는 2022년 11월 미국 FDA 승인을 받은 난소암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FDA 기준으로 난소암 분야에서 8년 만에 신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이 허가됐을 때 제가 정말 기뻐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엘라이어가 도대체 국내에 언제 들어올까? 비급여로라도 빨리 쓰이면 좋겠다. 정말 이런 마음이 간절했었는데요. 올해 1월에 국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약을 리뷰해보고자 합니다. 밀베툭시맙 소라프탄신 상품명 엘라이어 같은 경우는 이전에 한 가지에서 세 가지의 전신요법을 받은 엽산 수용체 알파 양성이면서 백금 기반 화학요법에 저항성이 있는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또는 원발성 복막암, 성인 환자의 단독요법으로 허가를 듣겠습니다. 그래서 엽산 수용체 알파 같은 경우는 백금 저항성 난소암 환자의 약 3분의 1에서 높게 발현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난소암에서 주로 발현되는 이 엽산 수용체를 표적으로 하는 항체에 약물을 결합한 항체 약물 접합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포에 흡수된 엘라이어가 이 암세포를 죽이게 되고요. 인접한 암세포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용법 용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라이어는 3주 간격으로 6mg/kg를 정맥 주사하는 약제입니다. 이때 체중은 보정 체중을 사용한다라고 하는데요. 보정 체중 공식은 사실 환자분들보다 병원 선생님들이 이제 더 고려를 해주실 부분이긴 한데요. 환자분들도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 원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내가 체중이 너무 찌진 않는지 빠지진 않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확인하고 외래 때 얘기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항암의 부작용일 수도 있고요. 암과 관련된 증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체중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확인하고 외래 때 꼭 얘기를 주셔야 되고, 내가 알아채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병원 올 때마다 체중계를 잽니다. 그래서 절대 모르고 넘어갈 수는 없는 부분 같네요. 그래서 이 엘라이어는 보정 체중을 사용을 할 거고요. 투여하는 시간은 처음에는 조금 천천히 한 1.5에서 3시간 정도 맞고 이후에는 한두 시간 정도를 맞는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FDA 박스형 경고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스형 경고문이란 의약품의 안전 관련 정보를 담은 경고문의 일종인데요. FDA 미국 식약처에서 발표한 엘라이어의 박스형 경고문은 안구 독성입니다. 이 안구 독성 같은 경우는 확률이 61%로 알려져 있는데요. 환자분들 따라서는 심각한 안구 독성도 발생할 수 있고요. 단순하게는 시각장애, 또 각막의 병증, 각막의 상처나 혼탁, 안구의 건조감, 눈부심, 안구의 통증, 포도막염 등이 포함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건조하다 뿐만이 아니라 심각한 안구 독성까지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항암하기 전에 반드시 시력 검사와 세극등 검사가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극등 검사라고 한다면 환자분들 안과 같은 데 가시면 이렇게 현미경 같은데 이제 턱 두시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보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세극등 검사라고 하고요. 이제 각막이나 결막 등에 염증이 있지는 않은지, 상처는 없는지, 혼탁이 있지 않은지를 관찰하는 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력 검사와 세극등 검사 반드시 시행하게 되고요. 처음 8사이클 동안은 2사이클마다 한 번씩 시행하고 필요시에 추가로 실시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예방 차원에서 인공 눈물과 스테로이드 안약 투여를 하게 됩니다. 안구 독성이 나타나면 이 약을 잠시 중단하고요. 이제 개선되었을 때 기존 용량이나 감소된 용량으로 재개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4등급 이상의 안구 독성이 발생할 경우 이 약 투여를 중단한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상 반응은 1에서 5등급까지 나눌 수 있고요.
5등급은 이 이상 반응으로 인해서 사망한 경우를 의미를 하고, 여기서 기재된 4등급 같은 경우는 이제 생명에 위협이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에 위협이 있을 정도의 안구 독성이 발생하며 약 투여를 중단하도록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전처치도 안과 검사와 눈물약을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안과 검사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투여 시작 전에 시력 검사와 세극등 검사하게 되고요. 첫 8사이클 동안은 2사이클에 한 번씩 시행하고 필요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눈물약 같은 경우는 스테로이드 안약과 인공 눈물을 쓰게 되는데요. 스테로이드 안약 같은 경우는 처음 처방하거나 재처방할 때는 세극등 검사를 이용한 안과 검사를 먼저 시행하게 되고요. 항암하기 전날부터 시작하여 투여 후 4일째까지 5일간은 양쪽 눈에 6번씩 투여하게 되고요. 이후에 5에서 8일째 4일간은 하루에 4번씩 투여하게 됩니다. 환자분들 반드시 알람 맞춰놓고 투여하셔야겠죠. 그리고 이 스테로이드 안약은 의사 처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약국에서 환자분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안약이 아닙니다. 인공 눈물 같은 경우는 하루에 최소 4번, 필요시 추가로 쓰도록 권장이 되고 있고요. 만약 스테로이드 안약과 같이 투여하게 된다면 스테로이드 안약 투여하고 나서 최소 10분 이후에 인공눈물 투여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시간이 겹치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안약을 여러 가지 쓰는 항암 같은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안약은 알람 맞춰놓고 쓰시고요. 인공눈물은 중간중간에 생각날 때마다 수시로 쓰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공눈물은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고요. 엘라이어 설명문에 따르면 방부제가 포함되지 않은 안약을 추천하고 있어요. 대개는 통으로 된 안약이 방부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구입하실 때는 약국에서 일회용 인공 눈물이나 혹은 방부제가 없는 통 안약 구입하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엘라이어 홈페이지에는 아이드롭 트래커라고 해서 이제 눈물약을 잘 넣는지 기록지 같은 거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항암 투여 전날부터 스테로이드 안약 시작을 하고요. 5일간은 하루에 6번씩 알람 맞춰놓고 꼭 투여하셔야 되고, 그 뒤에 4일간은 하루에 4번씩만 투여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투여가 추천되고 있지 않습니다. 인공 눈물 같은 경우는 하루에 4번 이상 투여해야 하고요. 1에서 8일 차이는 반드시 투여해야 하고, 그 이후에는 필요하다면 투여하라고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안과 검사 외에도 환자분들이 항암하기 전에 맞는 전처치라고 한다면 주입 관련 반응과 구토 예방약이 있습니다. 이 주입 관련 반응이란 주사를 맞을 때 혹은 맞은 직후 혹은 몇 시간 이내에 나타나는 일련의 반응인데요. 춥다거나 열이 난다거나 숨쉬기가 어렵다, 답답하다, 또 가렵다 하는 증상이고요. 환자분들이 주사 맞을 때 혹은 주사 다 맞았는데 이런 증상들을 호소를 하세요. 그래서 엘라이어의 주입 관련 반응의 빈도는 사실 기재가 돼 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주사, 항히스타민제 경구나 주사, 또 해열제 경구나 주사 투여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하기 전에 30분 전에 투여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주입 관련 반응 예방약 이외에도 구토 예방약 항구토제가 지시가 되고 있는데요. 엘라이어의 구토 유발하는 정도는 항암 중에 중간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구토제 투여가 반드시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토 예방약은 항암하기 전과 그 이후에는 필요에 따라 투여하도록 권고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환자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주의사항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폐렴이 있습니다. 이 약 같은 경우는 이제 지속적이거나 반복되는 2등급의 폐렴이 발생하면 이 약 투여를 중단하고 1등급 이하로 해결될 때까지 기다린 후 용량을 줄여서 시작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고요.
3등급 또는 4등급의 폐렴이 발생하면 영구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도 숨이 지나치게 차진 않는지, 기침이 잦진 않은지, 또 뭔가 행동하거나 판단하는데 힘들진 않은지, 두통이 잦진 않은지에 대해서 꼭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폐렴 확률은 약 10%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초신경병증이 있습니다. 이 말초신경병증이란 말단, 손발이 저리거나 따끔하거나 화끈하거나 혹은 아프거나 또 이제 걷기가 어렵다거나 또 방향 감각 같은 거를 상실한다거나 하는 등을 의미를 하고요. 이 정도에 따라서 이약 투여를 중단하거나 용량을 조절하거나 혹은 영구적으로 중단해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빈도는 약 36%로 알려져 있어요. 발생 시기는 환자분들마다 많이 다를 수 있어요. 항암한 지 한 달 이내 혹은 2년이 넘어서 발병하는 경우가 있고요. 중간값은 1.3개월, 한 달이 갓 넘었을 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손발 느낌이라던가 내가 걸을 때 움직임, 또 방향 감각에 대해서 꼭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 약은 배아와 태아 독성이 있기 때문에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엘라이어 투여하는 동안 그리고 끝나고도 7개월 동안은 꼭 피임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입력 보존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다 잘 확인을 해주실 겁니다. 여섯 번째로 빈도가 높은 이상 반응, 50% 이상 발생한 이상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장 빈도가 높은 두 가지는 눈과 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시력 장애로는 시야가 흐리고 또 이제 눈앞에 먼지나 벌레 같은 게 떠다니는 것 같고 시력이 떨어지는 시력 저하, 또 복시, 물체가 두 개로 겹쳐서 보이고 노안, 굴절 및 조절장애, 시각장애 등이 50%라고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AST 증가도 50%라고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AST 같은 경우는 간이나 심장, 근육 등에서 발견되는 효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간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AST뿐만이 아니라 간에서 주로 존재하는 ALT라던가 ALP도 빈도가 높다고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간이라고 표시를 해 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20% 이상 발생한 이상 반응이라고 한다면 각막에 이제 상처 혹은 혼탁 같은 게 오는 각막 병증이 37%, 안구가 건조한 것도 27%로 제시가 되고 있고요. 단순한 피로감도 49% 굉장히 확률이 높네요. 그래서 엘라히어 때문에도 이제 피로감이 몰려올 수 있구나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메스꺼움이 40%입니다. 구토는 사실 적혀져 있지는 않아요. 제가 엘라히어 같은 경우는 구토 유발 가능성이 항암제 중에 중간 이상이라고 했어요. 중간 이상에서는 구토 예방약을 반드시 쓰도록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복통, 배가 아픈 게 36%고요. 설사가 31%, 변비 30%입니다. 설사라고 한다면 하루에 3, 4번 이상 물변을 보는 것을 의미를 하죠. 변비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루 이틀에 한 번 편하게 보는 것을 변을 잘 본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3일 넘게 변을 보지 못했다거나 하루 이틀에 한 번이라도 힘들게 봐요. 이런 건 다 변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설사 변비가 각각 31에서 30%로 제시가 되고 있고요. 또 손발이 저리거나 무디고 아프고 또 감각이 떨어지고 걷기가 힘들고 걷다가 넘어지고 하는 말초신경병증이 33%, 간하고 관련된 임상검사 수치인 ALT가 증가하는 것도 39%, ALP 같은 경우는 이제 간이나 뼈와 대장에서도 발견이 되는데요. 이런 ALP 증가도 30%. 혈액 수치 관련해서는 림프구 감소가 35%, 백혈구 감소 26%, 호중구 감소 26%, 헤모글로빈 감소도 25%나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혈액 검사 수치상으로 알부민이 감소하는 게 31%,
마그네슘 감소도 27%나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 나타나더라도 잘 지나가기 위한 방법을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제일 중요한 안구 독성 관련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투여 시작 전에 시력 검사와 세극등 검사할 거고요. 처음 8사이클 동안은 2사이클에 한 번씩 시행하고 필요에 따라서 추가로 실시하게 됩니다. 예방하는 안약, 스테로이드 안약도 쓰고 인공 눈물도 사용하게 되는데 이거는 선생님들이 아니라 환자분들이 해주셔야 될 부분이잖아요. 알람 맞춰놓고 사용한다. 절대 까먹지 않는다. 꼭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증상에 대해서 괜찮겠지 넘어가시지 마시고 병원 오셨을 때 선생님들께 꼭 얘기를 주세요. 눈이 건조해요. 뭐 가려워요. 이물감이 있어요. 눈이 부셔요. 아파요. 눈앞에 뭐가 떠다니는 것 같아요. 막 물체가 2개로 보여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꼭 얘기를 주시면 됩니다. 주사 맞을 때 나타나는 일련의 반응, 주입 관련 반응은 주사 맞을 때 혹은 주사 맞은 직후에 혹은 몇 시간 이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확률을, 빈도가 기재가 돼 있지는 않아요. 얼마 정도 자주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기재가 돼 있지는 않지만 우리 예방약 항상 투여합니다.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항히스타민제, 해열제 투여할 거고요. 그래도 증상 있진 않지. 나 주사 맞고 있는데 추워. 주사 다 맞았는데 막 숨차, 열나, 가려워. 이런 거에 대해서 머뭇거리지 마시고 선생님들께 꼭 알려주세요. 폐렴 같은 경우는 빈도가 한 10% 정도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기침이 잦은 것 같다. 요새 숨이 쉽게 찬다. 내가 뭔가 판단하거나 행동하는데 느려지는 것 같다. 머리가 자주 아프다. 이런 거에 대해서 꼭 얘기를 주셔야 되고요. 말초 신경병증 확률이 약 33에서 36% 정도 됐어요. 손발이 저리고 따끔하고 아프고 화끈하고 또 이제 걷다가 자꾸 넘어지고 내가 방향 감각을 잃는 것 같고 근육이 조금 약화된 것 같고 증상을 꼭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항암 부작용들은 치료만 끝나면 잘 돌아온다라고 하는데 이 신경병증 같은 경우는 항암 끝나고 몇 개월이 아니라 몇 년 뒤에 회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래가는 부작용 중에 하나예요. 환자분들 꼭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예방 방법으로 손 자주 비비기, 주먹 쥐었다 폈다 하기 써져 있는데 굉장히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 다 국가암정보센터에 기재된 자료입니다. 손발을 많이 써주시고 움직여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 환자분들이 손은 많이 써요. 근데 발을 진짜 안 써요. 손은 우리가 핸드폰도 하고 요리도 하고 책도 보고 하는데 발을 진짜 안 써요. 환자분들 컨디션만 괜찮다면 저는 가벼운 산책 같은 것도 꼭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손보다 발이 저려하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이에요. 발도 꼭 신경을 써주시고요. 증상 있을 때 얘기한다.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치료약은 아니어도 증상을 완화해주는 약들이 많아요. 뭐 리리카라던가 뉴론틴 같은 약도 있고요. 다른 진통제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정도에 따라서 항암제를 잠시 중단할지 뭐 감량할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판단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이제 혼자 꾹 참지 마시고 선생님들과 꼭 상의를 해주세요. 배아 태아 독성 관련해서는 항암하는 동안 피임 잘하고 항암 끝나고 7개월 동안도 꼭 피임 잘 해주시고요. 우리 가입력 보존 클리닉 병원들마다 잘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선생님들 다 고려를 해주시기 때문에 염려 마시고 이제 선생님들과 상의를 꼭 해주시고요. 간독성, 뭐 ALT, AST 증가 관련해서는 병원 올 때마다 피 검사합니다. 모르고 넘어갈 수가 없죠. 그래도 환자분들 증상 있진 않은지 특이적인 증상으로 보기는 어렵겠지만 너무 입맛이 없다, 피로감이 심하다 그런 것도 꼭 얘기를 주셔야 되고요. 간하고 관련해서는 뭐 얼굴이나 눈, 손바닥이 노랗게 뜬다든지 혹은 오른쪽 윗배가 아픈 것 같다 이런 것도 꼭 얘기를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피로감하고 관련해서는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메스꺼움은 확률이 조금 있었어요. 구토는 제시가 되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엘라이어 같은 경우는 구토 유발하는 정도가 중간 이상이기 때문에 항상 구토 예방약 투여가 추천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미국 암 네트워크 가이드라인 NCCN에서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토 예방약은 선생님들이 판단해서 꼭 투여를 해주실 것 같고요. 혹시 증상 있을 때 드세요 하는 상비약, 구토 치료약 주셨다면 집에 계실 때 참지 마시고 약 복용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집에서 단순하게 배가 아플 때는 약국에서 이제 쉽게 사실 수 있는 진경제나 진통제 먹으면서 넘어갈 수도 있고요. 당연히 외래 때 얘기를 주셔야 될 부분 같고요. 설사라고 한다면 하루에 3-4번 이상 물변을 보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설사할 때는 물 충분히 마시고 조금씩 자주 섭취해 주시고 또 맵고 기름진 건 당연히 피해 주시고요. 찬온도 음식보다는 실온온도 음식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 있을 때 참지 마시고 지사제 먹으면서 잘 넘어가면 됩니다. 변비도 설사만큼이나 확률이 있었어요. 변비라고 한다면 3일 넘게 변을 보지 못했다거나 하루 이틀에 한 번이더라도 힘들게 본다. 이런 건 변비라고 했었죠. 그래서 평상시에도 규칙적인 식사 습관, 가능하다면 충분한 수분 섭취, 또 가능하다면 운동 같은 것도 조금 규칙적으로 해주시고요. 대변 보고 싶을 때 참지 마시고 또 변비 심하다 하시면 변비약, 치료약 먹으면서 잘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수 억제, 항암의 기본적인 부작용이었죠. 병원 올 때마다 피 검사합니다. 절대 모르고 넘어갈 수 없어요. 그래도 환자분들 백혈구, 면역 관련해서는 위생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사람 많은 곳은 꼭 피해주시고 마스크도 꼭 잘 써주시고요. 혈소판, 지혈 관련해서는 항상 다치지 않도록 날카롭고 뾰족한 거 피해주시고 다칠 만한 무리한 운동이나 행동 같은 것도 꼭 피해주세요. 적혈구, 산소 운반해주는 세포였죠. 적혈구 많이 부족하면 피로감이 심해지고 움직이기도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무리하지 않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알부민이 감소한다거나 마그네슘이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도 병원 올 때마다 피검사합니다. 절대 모르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많은 부작용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엘라이어 맞으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항암제들은 부작용들이 있고 다 해결 방법이 있다. 많은 것들을 설명했지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나타나더라도 잘 넘어가시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